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경복궁. 25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연은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나 창밖을 바라본다. 궁궐의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한양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인다. 전하,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러 대신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궁의 차분한 목소리가 침전 밖에서 들려온다. 이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난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어리다. 왕의 골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청년이 숨어 있다. 조정에 나선 이연 앞으로 팩발의 대신들이 줄지어 선다. 좌의정 김사원이 첫 번째로 입을 연다. 전하,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사옵니다. 각 고을에서 올라온 장계를 보면 복잡한 정치적 현안들이 쏟아져 나온다. 세금 문제, 외침에 대한 대비, 궁중 예산, 관리들의 인사.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지만 백성들의 실제 삶이 어떤 모습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백성들이 굶주린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굶주림일까? 이연은 마음속으로 궁금해한다. 궁중에서 자란 그에게 굶주림이란 단지 글자로만 존재하는 개념이었다. 매일 수라상에는 온갖 진미가 올라오고 계절마다 신선한 과일과 나물이 끊이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 이연은 혼자 어진을 그리는 화원을 찾는다. 캠퍼스 위에서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며 묻는다. 화원아, 너는 궁궐 밖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느냐? 예, 전하. 간혹 시장이나 들판의 풍경을 그렸사옵니다. 그들의 얼굴은 어떠하더냐? 화원은 잠시 붓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다. 햇볕에 그을려 거칠지만 살아가는 힘이 느껴지는 얼굴들이 옵니다. 때로는 웃음이, 때로는 걱정이 가득한. 그날 밤 이연은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민가의 불빛들을 바라본다. 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어떤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하루를 마감할까? 궁중 여관들이 조용히 다가와 담요를 가져다 준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심스럽다. 새로운 임금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시선들이다. 너희들은 궁궐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여관들은 당황한다. 임금이 궁녀들의 과거를 묻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소인은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사옵니다. 한 궁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농사라. 씨를 뿌리고 가꾸어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일이로구나. 힘들지 않았느냐? 힘들었지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었사옵니다. 봄에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 푸르게 자라며 가을에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모습을 그 모든 과정이 신비로웠사옵니다. 이연은 처음으로 농사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단순히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곡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땀과 정성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 대신들과의 조정회의에서 이연은 평소와 다른 질문을 던진다. 백성들이 하루에 몇 끼를 먹으며 사는가? 대신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한다. 전하, 그것은 집안 형편에 따라 다르게 쓰나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난한 백성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마도 하루 한 끼 또는 이틀에 한 끼도 어려울 것이옵니다. 이연의 가슴이 먹먹해진다. 자신이 하루 3번의 수라와 간식까지 챙겨 먹는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있다는 현실이 처음으로 실감나게 다가온다. 그날 저녁 이연은 평소보다 수라를 적게 먹는다. 맛있는 음식들이 입맛을 돋우지 못한다. 임금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무게를 감당하는 일이구나. 창밖으로 다시 한번 민가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연은 다짐한다. 진정한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을 알아야 한다고.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야 한다고. 밤이 깊어가고 궁궐은 고요해진다. 하지만 젊은 임금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는다. 왕좌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임금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려는 것이다. 며칠 후 아침 상궁 박씨가 이연의 처소로 찾아온다. 그녀는 이연이 어릴 적 저점이었던 늙은 궁녀로 지금은 궁중 살림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하다. 전하, 소인이 감히 청하고 싶은 일이 있사옵니다. 상궁, 무엇이든 편히 말해보거라.
오늘 점심수라를 소인의 처소에서 드시는 것이 어떠하실지. 궁중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전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사옵니다. 이어는 호기심이 생긴다. 평소 격식을 중시하는 상궁이 이런 제안을 하다니. 좋다. 그리하자. 점심때가 되어 이어는 상궁 박씨의 작은 처소를 찾는다. 궁중 깊숙한 곳에 자리한 방은 소박하지만 정갈하다. 놀라운 것은 수라상의 모습이었다. 화려한 궁중 음식 대신 소박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 이것은 전하, 이것이 궁박 백성들이 먹는 평범한 밥상이옵니다. 상에는 보리밥,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작은 생선 한 마리가 전부다. 이어는 처음 보는 소박한 음식에 당황한다. 상궁은 어찌 이런 음식을 알고 있는가? 박상궁은 밥을 떠주며 예시하기를 시작한다. 소인도 처음부터 궁녀였던 것은 아니옵니다. 15살까지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요. 가난했지만 화목한 집안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어찌 궁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흉년이 들어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부모님께서 소인을 궁에 보내기로 하셨지요. 먹을 것 걱정은 덜게 되었지만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지금도 여전하옵니다. 이어는 젓가락을 들어 보리밥을 한 입 떠본다. 거친 질감이 낯설지만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진다. 이 맛이 백성들은 이런 음식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이런 음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요. 된장찌개를 떠먹어 본 이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친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다. 매일 이런 음식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 소인이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매일 이런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가끔 반찬이 하나 더 있으면 온 가족이 기뻐했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백성들의 삶이옵니다. 이어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박상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전하, 소인이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사람의 마음을 잊지 마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수록 낮은 곳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하셨지요. 이어는 젓가락을 놓고 깊이 생각에 잠긴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예, 전하. 백성들이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마음을 아시면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상궁은 작은 찻잔에 보리차를 따라준다. 이 차는 고향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보리차옵니다. 비싸지 않지만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나지요. 이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한다. 상궁, 나는 지금까지 백성들의 삶을 숫자와 보고서로만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직접 먹어보니 전혀 다른 느낌이다. 전하께서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시니 나라가 잘 될 것이옵니다. 앞으로도 가끔 이런 밥상을 차려달라.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달라. 소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그날 저녁, 이연은 평소의 화려한 수라상을 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이 모든 음식이 백성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새삼 무겁게 느껴진다. 임금의 한 끼 식사가 백성 여러 가족의 하루 식비와 같을 수도 있겠구나. 밤늦게 이어는 일기를 쓴다. 오늘 상궁의 소박한 팝상에서 백성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느꼈다. 보리밥 한 그릇이 이토록 소중한 것인지 몰랐다. 임금이 되어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런 마음을 잊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민가의 불빛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진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 가족의 소중한 일상이고 그들만의 작은 행복이 깃든 공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봄날 오후 궁궐은 따스한 햇살에 가득하다. 이연은 평소와 달리 가벼운 차림으로 몸단장을 한다. 화려한 골룡포 대신 소박한 한복을 입고 면류관 대신 갓을 쓴다. 전하, 어디로 가시옵니까? 내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잠시 궁 밖으로 나가려 한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호의도 멀리서 따르게 하거라. 전하,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옵니다. 백성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임금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다가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연은 궁궐의 뒷문으로 살그머니 빠져나온다. 오랜만에 느끼는 궁 밖의 공기는 신선하고 자유롭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한양의 큰 우시장으로 향한다. 우시장에 도착하니 온갖 소리가 뒤섞여 들린다. 소아 말의 울음소리, 상인들의 흥정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보시오, 이 소 좀 보시오. 얼마나 건강한지 보란 말이오. 한 상인이 소의 등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친다. 이어는 멀리서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본다. 궁중에서는 들을 수 없는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다. 아저씨, 그 소 얼마예요? 어린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는다. 얘야, 이건 내가 사기에는 너무 비싸단다. 하. 상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는다. 그 모습에서 이어는 따뜻한 인간미를 느낀다. 시장 한편에서는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채소를 팔고 있다. 신선한 배추? 김장용 배추?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젊은 아낙네가 배추를 들여다보며 묻는다. 다른 곳보다 조금 싸게 해줄게요. 우리 집 밭에서 정성껏 기른 거거든요. 이어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감동받는다.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갑자기 한 아이가 이언 앞으로 공을 차며 뛰어온다. 아저씨 죄송해요. 괜찮다, 괜찮다. 이언은 아이에게 공을 주워주며 미소 짓는다.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기 멀리서 왔단다. 우와, 그럼 서울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이어는 웃음이 난다. 그런 셈이지. 그럼 우리 동네 구경도 해보세요. 재미있는 곳이 많아요. 아이는 이언의 손을 잡고 시장 곳곳을 안내한다. 대장간에서는 농기구를 만드는 소리가 들리고 떡집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온다. 아저씨, 이 떡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가끔 사주거든요. 아이의 말에 이어는 떡집 주인에게 다가간다. 떡 좀 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이가 맛있다는 그 떡으로 주세요. 주인은 갓 만든 따뜻한 인절미를 내준다. 이연이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진다. 이런 맛이 궁중의 정교한 한가와는 다른 소박하지만 정겨운 맛이다. 맛있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비법이거든요. 떡집 주인의 자부심 어린 목소리에서 이연은 장인 정신을 느낀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이연은 우시장 한편에 있는 큰 나무 밑에 앉아 시장 풍경을 바라본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바쁘지만 서로를 도우며 정을 나누고 있다.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치고 지나가자 젊은 상인이 달려가 도와준다. 아이가 울고 있으면 지나가던 아낙네가 달래준다.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이것이 백성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이연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이 일어난다. 보고서와 장계로만 알던 백성들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진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해가 질 무렵 아까 만났던 아이가 다시 이연을 찾아온다. 아저씨, 재미있으셨어요? 그럼 정말 재미있었다. 고마워.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다른 곳도 구경시켜드릴게요. 아이는 손을 흔들며 집으로 뛰어간다. 이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궁궐로 돌아가는 길 이연의 발걸음은 가볍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돕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고. 그날 밤 이연은 오늘의 경험을 일기에 자세히 적는다. 우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진실했다. 꾸밈 없는 웃음, 자연스러운 정, 서로를 향한 배려. 이것이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다. 나는 이들을 위해 어떤 임금이 되어야 할까? 창밖으로 보이는 민가의 불빛이 오늘따라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 그 불빛 속에는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일상이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어는 며칠 전 우시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다. 한 상인이 말하길 마을 어귀에 사는 늙은 부사. 최만호가 젊은이들에게 검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가르친다고 했다. 최만호라.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어는 궁중 기록을 뒤져본다. 과연 최만호는 선대왕 때 용맹한 무관으로 활약했던 인물이었다.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여 나라를 지킨 공신이지만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번에는 최만호를 만나보자.
이연은 다시 평복을 입고 궁을 나선다.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 그곳에 최만호의 집이 있다고 들었다. 마을에 도착하니 농가 밭이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이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집 앞마당에서 몇 명의 젊은이들이 나무검을 들고 연습하고 있다. 하나, 둘, 셋. 우렁찬 구호와 함께 검을 휘두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을 지켜보는 백발의 노인이 바로 최만호인 것 같다. 그렇지 않다. 검은 힘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야. 마음으로 다루는 것이지. 최만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다. 이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스승님, 그런데 실전에서는 힘이 있어야 이기는 것 아닙니까? 한 젊은이가 묻는다.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진짜 승리인가? 최만호는 젊은이들에게 검을 내려놓게 한 후 마당 한편에 앉게 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너희들처럼 생각했었다. 강한 것이 좋은 것이고 이기는 것이 목표라고 여겼지. 이어는 슬그머니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많은 전투를 치르고 나니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마음에서 나오는 강함이요? 그렇다.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옳은 것을 위해 서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진짜 강해진다. 최만호의 말에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농사를 가르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정성으로 가꾸는 일을 통해 진짜 강함을 배울 수 있거든. 이어는 최만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무예를 가르치는 스승이 농사의 의미까지 깨우쳐주고 있다. 잠시 후 젊은이들이 돌아가고 최만호는 홀로 바치를 시작한다. 이어는 용기를 내어 다가간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최만호는 고개를 돌려 이연을 바라본다. 날카로웠을 눈빛에는 지혜로운 온화함이 담겨 있다. 젊은이 처음 보는 얼굴이구나. 어디서 왔나? 한양에서 왔습니다. 어르신의 가르침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내 가르침이라. 별것 없는데 말이야. 최만호는 밭에서 나무를 뜯으며 말한다. 어르신 젊었을 때 많은 전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 최만호는 손을 멈추고 멀리 산을 바라본다. 그때는 칼로 적을 베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안다. 진짜 적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이라는 것을. 마음속의 적이요? 그렇다. 나도 젊을 때는 자만했었다. 내 검술이 최고라고 내가 나라를 지킨다고 우쭐했지.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최만호는 이연에게 바치를 함께 하자고 손짓한다. 이연은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한다. 이 흙을 보거라. 씨앗 하나가 자라려면 햇빛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하고 농부의 정성도 필요하다. 혼자서는 결코 자랄 수 없지. 그렇군요. 나라도 마찬가지다. 임금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백성들의 마음이 함께해야 하고 신하들의 정성이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연은 최만호의 말에서 깊은 지혜를 느낀다. 어르신, 그렇다면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글쎄, 이 밭의 농부 같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농부 같은 지도자요? 농부는 자신을 위해 농사를 짓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자신의 땀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기다릴 줄 알며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 진정한 지도자도 그래야 하지 않겠나? 해질 무렵 최만호는 이연을 집으로 초대한다.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다. 우리 집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이다. 정성껏 기른 것들이니 맛있게 먹어다오. 이연은 최만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어르신은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십니까? 젊은이들이 올바른 길을 찾아갈 때지. 검술을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기쁘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지. 밤이 깊어가자 최만호는 이연에게 말한다. 젊은이, 내일 새벽에 일어나 함께 산에 올라가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다음날 새벽 두 사람은 마을 뒤편의 작은 산에 오른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니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추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 풍경을 보거라.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내가 젊을 때 검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진정한 평화는 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 최만호는 이연을 바라보며 말한다. 젊은이,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눈빛에서 큰 뜻이 보인다. 이연은 깜짝 놀라지만 담담하게 대답한다. 어르신, 저는 그저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실천하는 용기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최만호는 이연에게 작은 선물을 준다. 나무로 깎아 만든 작은 칼이다. 이것은 내가 직접 만든 것이다. 진짜 칼은 아니지만 마음을 담았다. 어떤 마음이신지요? 항상 겸손하라는 마음,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마음, 그리고 진실을 잃지 말라는 마음이다. 이연은 그 선물을 소중히 받는다. 어르신,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놀러 오너라. 젊은이의 열정이 이 늙은 몸에 활기를 준다. 궁으로 돌아가는 길, 이연은 최만호에게서 들은 말들을 곱씹어 본다. 진정한 강함은 마음에서 나온다. 지도자는 농부 같아야 한다. 그날 밤 이연은 일기를 쓴다. 오늘 만난 최만호 어르신은 진정한 현자였다. 무예의 달인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 나도 언젠가는 그분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나무로 만든 작은 칼을 책상 위에 놓고 바라보며 이연은 다시 한번 다짐한다.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마음으로 백성과 함께하는 임금이 되겠다고. 며칠 후 이연은 또다시 궁을 나서 한양거리를 걷는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지가 있었다.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남대문 근처에 글을 아는 여인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조선에서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도 드문 일인데 남을 가르친다니 더욱 호기심이 생겼다. 남대문 근처의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니 아이들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린다. 천지연왕, 우주홍왕. 아이들이 천자문을 외우는 소리다. 목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작은 초가집 마당에서 한 여인이 여러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고 있다. 여인의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이고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하고 자상하다. 얘들아, 글자는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란다. 그 뜻을 이해해야 해. 선생님, 천지연왕이 무슨 뜻이에요? 한 아이가 궁금해하며 묻는다. 하늘과 땅이 현명하고 밝다는 뜻이란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하는 거지. 여인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준다. 이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한다. 그럼 우리도 현명하고 밝게 살아야 해요? 그렇단다. 글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더 현명해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지.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자 이연은 용기를 내어 여인에게 다가간다. 부인 안녕하십니까? 여인은 고개를 돌려 이연을 바라본다. 맑고 지혜로운 눈빛이 인상적이다. 처음 뵙는 분이시네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부인께서 아이들을 가르치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여인이 글을 아신다는 것도 신기하고 남을 가르치신다니 더욱 놀라워서요.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요. 어떻게 글을 배우시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연을 집 안으로 초대한다. 들어오세요. 차나 한 잔 드시며 이야기하시지요. 소박하지만 깔끔한 집안에는 책들이 정리되어 있다. 경사자집부터 시작해 역사서, 시집까지 다양한 책들이 눈에 띈다. 이 모든 책을 제 남편이 생전에 모았던 것들입니다. 여인은 차를 끓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남편은 가난한 선비였지만 학문을 사랑했어요. 저에게도 글을 가르쳐 주었죠. 여자도 글을 알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남편분은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으로. 여인의 목소리에 슬픔이 스친다. 그 후로 혼자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건가요?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바느질이나 빨래 일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남긴 책들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 지식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여인은 차를 따라주며 계속 이야기한다. 마을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학당이 멀고 돈도 없어서 못 다니는 걸 보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고 가르치시는 건가요? 아니요. 공짜로 가르쳐요. 대신 집안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도와주고 부모들이 가끔 농사 지은 것들을 가져다 주시죠. 이어는 여인의 마음씨에 깊이 감동받는다.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여자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니까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많았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글을 깨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었어요. 여인은 창가에 놓인 남편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말한다. 남편이 늘 말했어요. 지식은 나누어 줄수록 더 커진다고. 저는 그 말을 실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부인의 남편분은 현명한 분이었군요. 네,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이 넓은 분이었어요. 저에게 여자라고 해서 못할 일이 없다. 다만 기회가 적을 뿐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어는 여인의 말에서 깊은 지혜를 느낀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글자를 외우는 것보다 그 뜻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배운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천이요? 네. 예를 들어 효라는 글자를 배우면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게 하고 우라는 글자를 배우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치죠. 이어는 여인의 교육 방식에 깊이 공감한다. 부인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가끔 책이 떨어져 가거나 붓과목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마을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시는군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보셨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하세요. 아이들이 예빠르게 변하고 글도 읽을 줄 알게 되니까요. 해가 질 무렵 몇몇 아이들이 다시 찾아온다. 선생님, 오늘 배운 거 복습하러 왔어요. 어머 얘들아, 벌써 다시 왔구나. 아이들은 여인 주위에 둘러앉아 오늘 배운 글자들을 다시 써보기 시작한다. 이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진다. 선생님, 이 글자가 맞나요? 한 아이가 쓴 글자를 보여준다. 잘했구나. 하지만 여기 획을 조금 더 바르게 써보렴. 여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글자를 써준다. 그 순간 이어는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본다. 늦은 저녁,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이언도 작별 인사를 한다. 부인,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분과 이야기 나누어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계속하세요. 분명 큰 결실이 있을 겁니다. 궁으로 돌아가는 길, 이어는 오늘 만난 여인에 대해 생각한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실천하고 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날 밤 일기에 이어는 적는다. 오늘 만난 여인에게서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배웠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 그리고 배운 것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진짜 가르침이다.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역할을 찾아 실천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이어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한다. 성별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이어는 특별한 결정을 내린다. 그동안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을 궁궐로 초대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신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전하, 천민들을 궁궐에 들이시다니 그것은 예법에 맞지 않습니다. 좌의정 김사원이 강하게 반대한다. 예법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전하, 만약 이런 일이 알려지면 주변국에서 우리를 업신여길 것입니다. 업신여긴다고? 오히려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으로 인정받지 않겠는가? 결국 이연의 뜻을 꺾을 수 없었던 대신들은 조건을 내세운다. 그렇다면 최소한 궁중 예법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인원이 아닌 몇 명으로만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은 그 조건을 받아들인다. 며칠 후 특별한 잔치가 궁궐에서 열린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우시장의 늙은 농부, 떡집을 운영하는 상인 그리고 대장간의 장인 등 평범한 백성들이다.
이게 정말 궁궐인가? 농부 할아버지는 화려한 궁궐 건물을 보며 감탄한다. 와, 정말 크다. 떡집 주인도 눈을 크게 뜨며 주변을 둘러본다. 궁녀들이 이들을 안내하여 특별히 마련된 공간으로 이끈다. 이연은 왕복을 입고 있지만 평소보다 소박한 차림으로 그들을 맞이한다. 어서 오십시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 저희 같은 사람들을 궁궐에 불러주시니 영광입니다. 농부 할아버지가 깊이 절한다. 편히 하십시오. 오늘은 격식보다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상이 차려지는데 놀랍게도 화려한 궁중 요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평소 먹는 음식들이다. 보리밥, 된장찌개, 나물, 생선구이 등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다. 전하, 이런 음식을. 상인이 놀라며 말한다. 여러분이 평소 드시는 음식이 제게는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어는 각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할아버지, 농사일은 어떠십니까? 전하,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수확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정말 힘들지요. 농부 할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가장 힘든 때는 언제였습니까? 젊었을 때 연속으로 흉년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나무뿌리와 풀뿌리로 연명했지요. 아이들이 굶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이연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이웃들과 서로 도우며 버텼지요. 한 집에 쌀이 조금 있으면 나누어 먹고, 다른 집에 나물이 있으면 또 나누어 먹고,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더군요. 떡집 주인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하, 저는 장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장사를 하면 손님들이 알아준다는 것이요. 처음에는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재료를 아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서 정직한 가격에 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입소문도 나더군요. 대장간 장인도 입을 연다. 전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농기구를 만들 때 대충 만들면 금방 망가져서 농부들이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하시군요.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제가 만든 도구를 쓰는 분들이 편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어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농부 할아버지가 먼저 답한다. 손자가 태어났을 때요. 그 작은 생명을 보니 모든 고생이 잊어지더군요. 상인이 이어서 말한다. 제가 만든 떡을 먹고 아이가 환하게 웃었을 때요. 그 웃음을 보니 이 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인도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제가 만든 농기구로 풍년이 들었다고 농부가 고마워했을 때요. 제 기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이어는 이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농부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한다. 전하, 저희는 거창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일한 만큼 보상받고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어요. 상인이 덧붙인다.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장인의 마지막 말이다. 잔치가 끝나고 그들이 돌아갈 때 농부 할아버지가 이연에게 다가온다. 전하, 저희 같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하께서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 주시니 우리 백성들이 복이 많습니다. 이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이연은 길게 일기를 쓴다. 오늘 만난 백성들에게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다. 화려함보다는 진실함을,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는 서로 나누는 것을, 높은 위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백성들이 가진 지혜다. 왕이 백성에게서 배운다는 말을 이제야 이해한다.
진정한 부는 궁궐의 보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다. 창밖 민가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어는 새로운 다짐을 한다.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깊은 가을밤 이어는 홀로 선왕의 서재에 앉아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흘렀지만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붓과 벼루가 그대로 놓여있고 서가에는 아버지가 즐겨 읽던 책들이 질서정연하게 꽂혀있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을까? 이현은 아버지의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주변을 둘러본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묶인 일기장 여러 권이 나온다.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개인적인 기록들이다. 첫 번째 일기장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아버지 글씨가 나타난다. 즉위 첫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두렵다. 선왕께서 물려주신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궁궐을 거닐며 생각한다. 이현은 아버지도 처음에는 자신과 같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고 놀란다. 즉위 3년. 가뭄이 심해 백성들이 굶고 있다. 궁궐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내가 먹는 수라를 줄여서라도 백성들에게 더 많이 나누어 주고 싶다. 아버지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글 곳곳에서 느껴진다. 이현은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간다. 즉위 7년. 오늘 민가에서 화재가 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직접 가서 보니 한 가족이 집을 모두 잃고 거리에서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즉시 새 집을 짓도록 명했다. 이현은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는다. 하지만 일기는 점점 무거운 내용으로 바뀐다. 즉위 10년. 신하들과의 의견 차이가 심하다. 나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싶은데 대신들은 나라의 체면과 전통을 더 중시한다. 때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 같아 외롭다. 즉위 13년. 왕자가 태어났다. 작고 연약한 모습을 보니 이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할지, 어떤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이현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의 기록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된다. 중간쯤 읽어가던 중 특별한 기록이 눈에 띈다. 즉위 15년. 오늘 몰래 궁을 빠져나와 시장을 돌아보았다. 백성들의 실제 생활을 보니 보고받은 것과 많이 달랐다. 그들은 어려운 중에도 서로 돕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과연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현은 깜짝 놀란다. 아버지도 자신처럼 몰래 궁을 나가 백성들을 만났던 것이다. 즉위 18년. 왕자가 자라면서 궁금한 것이 많아졌다. 오늘은 아버지 임금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해요? 라고 물어보았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임금이 된다는 것은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아이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아 그냥 웃어 넘겼다. 이현은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아버지께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해 아쉬워했던 기억이 있다. 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아버지의 고뇌가 더 깊어진다. 즉위 20년.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아직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기에는 이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즉위 22년. 왕자가 성인이 되었다. 총명하고 마음씨 좋은 아이로 자랐지만 아직 세상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임금의 자질을 길러줄 수 있을까? 마지막 기록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쓰인 것이다. 즉위 23년. 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다. 왕자에게 물려줄 것은 왕자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화려한 궁궐이나 권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 만약 이 글을 왕자가 읽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주기 바란다. 임금이 되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왕자는 높은 곳에 있지만 임금의 마음은 항상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현은 마지막 글을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아버지. 아버지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군요.
이현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말한다.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완벽한 임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고민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외로워하셨군요. 밤이 더 깊어지지만 이현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일기를 읽는다. 각 페이지마다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임금으로서의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다. 한 권을 더 펼치자 특별한 기록이 있다. 왕자에게 아버지가 직접 말하지 못한 것들을 여기 적어둔다. 임금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백성들에게서 배우라.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이다. 궁궐 밖으로 나가 백성들을 만나라.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그러면 진정한 임금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너라면 분명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 아버지, 저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걷고 있어요.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새벽이 다가올 무렵 이현은 아버지의 일기를 모두 읽고 나서 자신만의 다짐을 한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버지보다 더 백성 가까이에서 백성과 함께하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이현은 아버지의 붓을 들어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오늘부터 진정한 임금의 길을 걷겠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배운 사랑과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동이 터오는 창가에 서서 이현은 멀리 보이는 민가의 연기를 바라본다. 저 연기 아래에서 백성들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 이현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진정한 임금으로서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아버지 이제 이해했어요. 임금이 된다는 것은 높은 곳에 앉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나누는 것이군요. 서재를 나서며 이현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소중히 안고 간다. 이제 그 안에 담긴 지혜를 실천할 때가 되었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이현이 즉위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이날 아침 궁궐에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진다. 임금께서 직접 민정시찰을 나가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전하, 정말 함께 가셔도 되는 것입니까? 상궁 박씨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물론이다. 그동안 나 혼자만 백성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백성들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 이현의 결정은 파격적이다. 대신들부터 궁녀, 내시에 이르기까지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민간을 방문하자는 것이다. 전하, 그것은 예법에. 좌의정 김사원이 또다시 반대하려 하지만 이현은 단호하다. 김대감, 예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을 이해하는 마음이다. 우리 모두가 백성들과 가까워질 때 진정한 정치가 가능하다. 결국 대규모 민정시찰단이 구성된다. 임금을 비롯해 주요 대신들, 궁녀들, 내시들까지 모두 함께 궁궐을 나선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이현이 처음 방문했던 우시장이다. 시장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임금의 방문에 놀라지만 이현의 친근한 모습에 금세 마음을 연다. 전하, 저번에 오셨던 분이시죠? 떡집 주인이 반갑게 인사한다. 그렇다. 오늘은 궁궐 식구들과 함께 왔다. 이현은 대신들과 궁녀들을 시장 곳곳으로 안내한다. 여러분, 이곳이 우리 백성들의 진짜 삼터입니다. 보고서가 아닌 직접 보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대신들도 점차 시장의 활기에 빠져든다. 상궁들은 백성들이 어떤 음식을 해먹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내시들은 상인들의 정직한 장사 모습에 감탄한다. 이 채소들이 정말 신선하네요. 한 궁녀가 할머니가 파는 채소를 보며 말한다. 그럼요, 새벽에 밭에서 따온 거거든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할머니, 매일 새벽에 일어나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지만 손님들이 좋은 걸 드셔야 하지 않겠어요? 궁녀는 할머니의 정성에 깊이 감동받는다. 한편 좌의정 김사원은 대장간을 방문해 장인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 농기구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 종일 걸립니다. 대충 만들면 금방 만들 수 있지만 농부들이 오래 쓸 수 있게 하려면 정성을 들여야 하거든요.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쇠를 달굴 때도 온도를 정확히 맞춰야 하고 두들길 때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면서 만드는 거죠. 김사원은 장인의 전문성과 책임감에 놀란다. 점심때가 되자 이현은 특별한 제안을 한다. 오늘은 모두 각자 백성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 궁궐 음식이 아닌 이곳 음식으로 말이다. 대신들은 당황하지만 이현의 뜻을 따른다. 떡집에서는 인절미와 송편을, 국밥집에서는 뜨거운 국밥을, 나물 장수에게서는 신선한 나물을 사서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 맛이 평소 화려한 음식에 익숙했던 대신들이 소박한 음식의 진짜 맛을 발견한다. 정말 구수하고 맛있네요. 한상궁이 감탄하며 말한다. 식사 후 이현은 모두를 넓은 마당으로 불러 모은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전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치열하고도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김사원이 솔직하게 고백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궐에서 보고받은 것과 직접 본 것이 이렇게 다를 줄이야. 다른 대신도 동감한다. 이때 이현이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난다. 상궁 박씨가 미리 연락해서 초대한 것이다. 최만호 노인이 먼저 다가온다. 전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르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어서 그를 가르치는 여인, 우시장의 농부, 떡집 주인 등이 차례로 인사한다. 이분들이 그동안 저에게 진정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스승들입니다. 이어는 대신들에게 소개한다. 여러분도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된다. 대신들은 백성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대신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해가 질 무렵 모든 사람들이 큰원을 그리며 앉는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모두가 평등하게 둘러앉은 모습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현이 입을 연다. 진정한 나라는 임금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전하 말씀이 맞습니다. 최만호 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일을 하지만 결국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말이죠. 그를 가르치는 여인이 이어서 말한다.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 농부 할아버지도 입을 연다. 전하,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고 정성으로 가꾸면 좋은 결실을 맺잖아요. 나라도 그렇게 사람들을 정성으로 돌보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어둠이 내리자 사람들이 등불을 켜든다. 따뜻한 불빛이 모든 사람의 얼굴을 비춘다. 여러분, 이 불빛을 보십시오. 이현이 등불을 들며 말한다. 하나하나는 작은 불빛이지만 모이면 이렇게 밝은 빛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불을 높이 든다. 그 모습은 마치 별이 내려온 것 같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신분도 나이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한 가족입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의 손을 잡는다. 임금과 백성, 양반과 평민의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된 순간이다. 그날 밤 궁궐로 돌아온 이현은 마지막 일기를 쓴다. 오늘 나는 진정한 임금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이다.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나는 이 마음을 잃지 않겠다. 왕자는 높은 곳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민가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 그 불빛 속에는 오늘 만난 사람들의 웃음과 꿈이 담겨 있다. 이현은 미소를 지으며 창을 닫는다. 이제 진정한 임금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이 앞에 펼쳐져 있다.